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잘 먹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죠. 저녁에 나갔을 때는 약간 쌀쌀한 것 같기도 했는데 눈도 다 녹았더라고요. 어제 눈이 좀 많이 쌓였었는데 아무튼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이 책 내용 지루하면 안 들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놓으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자기 계발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 자기 계발서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책이고, 또 시크릿에서 나왔던 바프록도 있잖아요. 그분도 이 책을 거의 성경책처럼 들고 다니면서 거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그랬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주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시작하게 된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 자체가 잘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쌓아가기는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들을 가장 단단하게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고 또 그 위에 또 생각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갈 수 있을까? 저는 초점을 거기에 맞췄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 스스로 단단해지고 또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지지해주거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거나 고맙다고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평가나 비난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긍정적이고 격려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친구들 마음 안에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친구들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어떤 것들도 친구들을 마음에 상처 주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말들도 친구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고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렇듯이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안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 뭐 정말 성공한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진심으로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거 잘한다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다른 말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내가 잘 됐을 때 그런 축하를 받은 친구들이 또 진심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다 각자 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또 나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근데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는 나로서 특별하고 너는 너로서 특별해.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올수록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런 다양성으로 인해서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들여다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책 읽어드릴게요. 부에 이르는 7번째 원칙. 결단력, 미루는 습관 다스리기. 실패를 경험한 2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실패의 31가지 주요 원인 중 결단력 부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결단은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이 책을 다 읽고 성공 원칙을 실천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일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그들 모두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를 일구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결정을 무척이나 빠르고도 자주 뒤집었다. 헨리 포드 가장 뛰어난 자질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바꿀 때는 신중한 점이었다. 그래서 포드는 완고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면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차로 불리는 모델 T를 제조할 때 주변의 모든 좋은 자들,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계획을 바꾸라고 했지만 그 일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촉매제이기도 했다. 포드가 모델 T에 변화를 주는 데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모델 변화가 필요해지기 전에 포드 완고한 결심은 막대한 부를 창출해냈다. 누군가는 포드 확고한 결심을 단순히 고집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단은 미루고 잽싸게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헨리 포드의 끈기, 확고한 결심은 모델 T 색상에도 반영되었다. 모델 T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1,500만 대가 생산되었는데 오직 검은색만 출시되었던 것이다. 모델 T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힐은 포드를 만나 성공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이클 리트가 쓴 힐의 전기, 부생애에 따르면 포드는 차갑고 무관심하고 열정적이지 않으며 오직 강요받았을 때만 입을 여는 사람이었다. 다만 자기 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은 달랐다. 초기에 카네기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포드가 성공하리라고 예견했는데 훗날 힐은 포드 성공을 자제력과 한 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특성 덕분으로 보았다. 힐이 처음 포드를 만난 건 1911년으로 당시 포드는 오직 모델 T에 관한 이야기만 주야장천했다고 한다. 나중에 포드는 그에게 공장 견학을 시켜주었는데 그때 힐은 $680를 주고 모델 T를 구입했다.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하기.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일구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소문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기 의견으로 생각한다. 의견이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의견은 한 보따리 지니고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으며 열망을 재화로 바꾸기도 어렵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고유한 의견을 갖겠다는 열망이 없어질 것이다. 내면의 조언을 들어라. 성공 원칙들을 실천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라. 졸업 직답만 제외하고 누구도 자신감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또한 조력자들에 관해서도 당신의 목표에 완벽히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골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친지나 친구는 그럴 의도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다. 때로 자기 딴에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악의는 없지만 잘 몰라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조롱하는 지인들 때문에 자신감이 꺾이고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자신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을 이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목적은 밝히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조용히 얻어내라. 지식이 빈약한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과시하려고 애쓰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말이 많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보라. 입은 닫아라.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유용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당신을 질투하고 쓰러뜨리고 기뻐할 적에게 목적과 계획을 노출할 수 있다. 기억하라. 진짜 학식 있는 사람 앞에서 입을 열면 손에 있는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손에 쥔 게 거의 없다는 점마저 내보이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모두가 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계획을 너무 떠벌리면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가로챌 수 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라. 처음 내린 결심을 입안에 감춰두고 귀와 눈만 열어두어라. 이 점을 잊지 않으려면 대문자로 다음의 경구를 써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붙여두라.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말하지 마라.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결단력은 결단을 실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문명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따금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린 큰 결심이다.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링컨은 자신의 행동이 수많은 친구와 정치적 지지자를 등돌리게 하리라는 점을 알고도 이런 결단을 내렸다. 아테네의 통치자들로부터 청년들을 가르칠 권리와 사형 선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믿음에 타협하기보다는 독배를 드는 용감한 결정을 했다. 1000년도 더 앞서서 사람들에게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다. 사형을 감수한 56인. 미국인들에게 있어 역사상 가장 용감한 결단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필라델피아에서는 56인의 사람들이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 줄 문서에 서명했다. 이들 모두 이 행동으로 인해 교수대에 매달릴 수 있음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하지만 이 위협과 관련된 너무나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이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그날을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얼마만큼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알고 있다. 그것이 일어난 날짜를. 시대에 저항한 사람들의 이름을 안다. 하지만 이름, 날짜, 장소 이면에 자리한 진정한 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워싱턴의 군대가 요코타운에 도달하기 오래전 자유를 확신하게 만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고 시민을 자유롭게 한 이 억누를 수 없는 힘에 관해 역사가들이 완전히 놓치거나 아주 조금만 언급하는 것은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이 힘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 인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비극이라 말하고 싶다. 이 힘을 탄생시킨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이야기는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영국 군인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공공연하게 시민들을 위협했고 식민 지배 하에서 시민들은 자기들 사이를
당당히 지나치는 무장 군인들을 분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다 분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진다. 곧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다. 발포! 전투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 사건으로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주의회, 명망 있는 식민지인들로 구성된 소집되어 결정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한다. 의회 대표자 중에는 존 행콕과 세무엘 애덤스도 있었다. 이들은 용맹하게 들고 일어나 보스턴에서 영국 군인들을 모조리 몰아내고자 행동을 취하겠다고 선언한다. 두 사람의 결심이 오늘날 미국이 누리는 자유를 불러왔음을 기억하라. 또한 두 사람의 결단에는 신의와 용기가 필요했음도 기억하라. 그 결단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세무엘 애덤스는 주지사 허친슨으로부터 영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할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영국군이 보스턴에서 철수했지만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명의 전체 흐름을 바꾸어 놓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여기서 리처드 헨리 리가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다. 리와 세무얼 애덤스는 자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지닌 두려움과 희망을 터놓았다. 여기에서 애덤스는 13만 개의 식민주 간에 서신을 교환하면 서로가 지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보스턴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1772년 3월, 애덤스는 리의 생각을 주의회에 제안했다. 그는 각 식민주들 사이에 협력을 약속하는 영국령 미국 식민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 연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연락위원회는 전국적인 세력이 조직된 시발점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았다. 애덤스, 리, 행콕 등을 중심으로 조력 집단이 조직되었다. 연락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식민지 식민들은 체계 없는 오합지졸로 영국 군인들에 대항해 전투를 계속할 뿐이었다. 보스턴 궐기와 양상이 비슷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전투였다. 개개인이 지닌 불만은 하나의 조력 집단 아래 규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애덤스, 행콕, 리가 함께 손을 잡기 전까지도 어떤 집단도 영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 정신, 영혼, 육체를 하나의 명확한 결단 아래 결집시키지 못했다. 한편 영국도 바보는 아니었다. 이들 역시 계획을 세우고 조력 집단을 모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돈과 조직적인 군대라는 이점이 있었다. 역사를 바꾼 결정. 영국 국왕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허친슨 대신 게이지를 임명했다. 새로운 행정부가 처음 한 행동은 세무얼 애덤스에게 사절을 보내 저항운동을 그만하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었다. 게이지는 펜튼 대령을 사절로 보냈다. 그와 애덤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난 게이지 대령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왔소. 애덤스 씨. 주지사는 당신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그만둔다면 만족할 만한 이득을 드릴 것이요. 이건 주지사가 하는 충고요. 더는 폐하를 불쾌하게 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헨리 8세법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거요.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영국으로 성환되어 국가 반역죄로 재판부에 회부될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정치적 방침을 바꾼다면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국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요. 세무엘 애덤스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했다. 저항운동을 그만두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느냐, 교수대에 목이 매달릴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밀어붙이느냐의 기로였다. 목숨을 걸고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애덤스는 펜튼 대령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주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나는 훨씬 오래전부터 왕중의 왕이신 하느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그 어떤 개인적 이득이 있다 해도 내 나라를 위한 올바른 명분을 저버릴 순 없어. 또한 더는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부채질하지 말라고 충고하더라고 전하시오. 게이지 주지사는 애덤스의 신랄한 대답에 격분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약속하노니 당장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겠다. 다만 세무엘 애덤스와 존 행콕은 반역죄를 저질렀기에 사면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 애덤스와 행콕은 현장에 있었다. 성난 주지사의 압박에 두 사람은 또 한 번 위험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황급히 충실한 동지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모두 모이자 애덤스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머니에 열쇠를 집어넣고는 참석자들에게 시민의회를 조직해야 할 것을 천명하고 결론이 나기까지 누구도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선포했다. 엄청난 동요가 일었다. 몇 사람은 이 급진적인 결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따져보았다. 몇 사람은 영국의 반기를 드는 일이 현명한 결정인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잠긴 방 안에서 행콕과 애덤스 두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 식민지 연락위원회를 통해 1774년 9월 5일에 최초 대륙의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대륙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면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새로운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리더 한 사람이 영국령 아메리카 공고에 대한 개요를 출간하려고 하고 있었다. 바로 버지니아주의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이 일로 제퍼슨 역시 버지니아주 주지사인 덤 모우경과의 관계가 험악해졌다. 행콕과 애덤스가 게이지 지사와 틀어진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이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퍼슨은 영국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 이런 위협에 힘입어 제퍼슨의 동료 패드릭 헨리가 대담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오늘날에도 명문으로 일컬어진다. 이것이 반역이라면 더한 반역을 행할 것이다. 식민지의 운명을 고뇌하며 대륙의회를 개최하고 2년 동안 간헐적인 싸움을 계속해낸 이들은 힘도 권력도 군사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1776년 6월 7일 리처드 헨리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이렇게 선포했다. 신사 여러분, 우리 식민주 연합은 영국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세력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상태를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읽고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어줄게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에게 성공할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제가 맡은 3가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망했죠. 이 말을 한 엔지니어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실패했다. 실패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저는 그 믿음을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바꿀 거예요. 그는 실패만을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고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상상한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다.
그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꿨다. 믿음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 어느새 그 마음은 성공 아이디어로 가득 찼다. 뉴욕에서 강연을 들었다며 메리라는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간단한 질문으로 맞받아쳤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재봉틀이요. 나는 재봉틀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재봉틀이 놓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손으로 재봉틀을 만졌다. 딱딱하고 차가운 기계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재봉틀을 사용했다. 그녀는 만물의 근원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신혼여행을 떠나느라 짐을 정리하는 중인데 재봉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메리는 그 재봉틀을 받았다. 진짜 효과가 있네요. 메리는 잠재의식의 효과를 경험했다. 이제 메리는 벽에 걸 그림이 필요해 같은 방식으로 확언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림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훌륭한 무용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메리는 골똘히 생각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가정하려면 먼저 가정한 일의 본질과 성격을 현재의식에 구축한 후 느낌으로 승화해야 한다. 메리는 자신이 훌륭한 무용수가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자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았다. 그 소망은 무지로부터 나온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이해에서 나온 믿음이었다. 메리는 자신이 훌륭한 무용수인 걸 깨달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갔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질과 특성을 끌어당기기 위해 정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잠재의식은 돈, 친구, 교사, 인맥 등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끌어당겼다. 그 결과 지금 메리는 댄스 아카데미에 고용되어 강사들을 가르치고 있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느낌을 결정짓지 않는다. 사실은 정반대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느낌이 경험이나 상황, 주변 환경을 결정짓는다. 평화, 조화, 완전 무결함, 안정감, 행복은 내면의 깊은 자아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자질을 키운다는 건 잠재의식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아이디어는 원이나 회로의 형태로 순환한다.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흘려보내면 그 아이디어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다른 아이디어와 섞이고 압축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아이디어는 더욱 커져서 다시 세계의 회로로 흘러나간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때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인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부족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인한테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가져와서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직면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 아니면 자기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친구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다 주고 더 좋은 것들을, 좋은 결과물을 내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친구를 위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관점들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뭐 불필요한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뭐 한정적인 자원인 거잖아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그런데 이렇게 한정적인 자원은 저는 좀 가치 있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그렇게 안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뭐
다른 사람들 비난하거나 그런 가십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자리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도 뭐 그때 사용되는 시간이나 뭐 차값이나 이런 게 뭐 투자에 비해서 아깝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비슷한데 더 가치 있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배우거나 뭐 좋은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진짜 내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뭐 나를 키워가는 것들로 가져오면은 훨씬 더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에 가까이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음을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삶과 죽음이 가깝게 붙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축제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순간순간이 더 소중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단적인 예지만 정말 뭐 옆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만 하고 자꾸 막 부정적인 얘기만